18. 꼭 회전 목마 같군 하고 로버트 조던은 생각했다. 칼리오페 음악에 맞춰 아이들이 황금색 뿔이 달린 암소등을 타고 재빠르게 돌아가는 회전 목마와는 다르지만 막대기로 둥근 고리를 치는 초저녁 어스름 속 아부디벤 거리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도로 이름, 아부디벤 거리에 푸른 가스등을 밝힐 때 이웃 노점에서는 기름에 튀긴 생선을 팔고 번호가 달린 칸막이 기둥에 가죽 덮개가 부딪혀 탁탁 소리를 내며 빙글빙글 행운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상품으로 줄 각설탕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수북이 쌓여 있었어. 그랬지. 그런 회전목마와는 종류가 달라. 다만 빙빙 도는 행운의 수레바퀴 앞에 서 있는 모자 쓴 사나이들과 털 스웨터를 입고 모자를 쓰지 않은 맨머리가 가스등 불빛에 빛나는 여자들처럼 지금 모두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만, 그렇다. 이 사람들은 그들과 똑같다. 하지만 이건 다른 종류의 바퀴야. 위로 올라가며 빙빙 도는 바퀴거든. 그 바퀴가 이제 벌써 2번이나 돌았군. 엄청나게 큰 바퀴고 일정한 각도로 경사를 짓고 있어. 늘 한 바퀴 돌고는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오지. 한쪽이 다른 쪽보다 높아서 한꺼번에 쑥 올라갔다가 내려와 처음 출발했던 그 자리에 와서 멈추지. 어느 쪽이든 이제 상품은 걸려있지 않아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서 누구도 이 바퀴를 타고 싶어 하지 않거든. 바퀴를 타고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다시 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 회전은 한 번뿐. 크게 타원을 그리며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와 처음 출발했던 자리로 오곤 하지. 우린 이제 막 다시 제자리로 와 있는 거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해결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말이지. 동굴 안은 후끈했고 바깥에는 바람이 그쳤다. 이제 로버트 조던은 테이블 앞에 앉아 수첩을 펼쳐두고 다리를 폭파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스케치 3장을 그리고 공식을 계산했으며 도면 2장에 폭파 방법을 표시해 두었다. 만약 폭파 작업 도중에 자신에게 무슨 변이 일어나게 되더라도 안셀모가 능히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유치원 계획표처럼 자세하게 표시해 놓았다. 로버트는 스케치들을 모두 완성하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마리아가 그의 옆에 앉아 어깨너머로 그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는 파블로, 그리고 잡담을 나누며 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었다. 이제 그는 식사할 때나 요리할 때의 냄새와는 또 다른 동굴의 냄새, 즉 화덕에서 풍기는 연기 냄새, 사람 냄새와 담배 냄새, 붉은 포도주와 노쇠 같은 귀키한 처치가 뒤섞인 냄새를 맡고 있었다. 마리아는 그가 도면 한 장을 마무리 짓는 것을 지켜보면서 테이블에 한 손을 얹어 놓았고 그는 그 손을 왼손으로 잡고 자기 얼굴로 가져가 설거지를 마친 뒤에 남은 조악한 비누 냄새와 아직 물기가 가시지 않은 산뜻한 향기를 맡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잡았던 손을 내려놓고 계속 일했기 때문에 그녀의 빨갛게 상기된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손을 치우지 않고 그의 손 가까이에 그대로 두었지만 그는 다시 그녀의 손을 잡지 않았다. 폭파 계획을 끝내자 이번에는 수첩의 3쪽을 펼쳐놓고 작업 명령서를 적기 시작했다.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고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작성한 명령서가 만족스러웠다. 수첩 2쪽에 걸쳐 쓴 내용을 세심하게 읽어보았다. 이제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군 하고 그는 혼자 말을 했다. 완벽하게 분명한 데다 조금도 물칠 틈 없어 골처의 명령에 따라 초소 2개를 파괴하고 다리를 폭파하는 게 내가 맡은 임무지. 파블로에 관한 문제는 내가 맡을 성질의 것이 아니야. 어떻게든 해결이 나겠지. 살아남거나 아니면 사라져버리거나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하지만 2번 다시 그놈의 바퀴에 올라타지는 않을 테야. 2번이나 그 바퀴에 올라타고 빙빙 돌아 출발점으로 되돌아왔으니까 다시는 그 바퀴에 올라타지 않을 거라고. 그는 수첩을 접고 마리아의 얼굴을 쳐다보며 어때 아가씨? 이 모든 것에서 무언가 알아챈 거야? 하고 말을 걸었다. 아니요 로베르토, 이제 다 끝났나요? 마리아는 이렇게 묻고는 아직 연필을 쥔 그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 명령선이 무언이 모두 작성해 놓았어. 뭐라고 있었나 잉글레스 양반? 파블로가 테이블 맞은편에서 물었다.
그의 눈은 또다시 개슴츠레해졌다. 로버트 조던은 그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또다시 그 바퀴엔 타지마 하고 그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그놈의 바퀴에는 아예 발도 들여놓지마. 그러면 놈이 또다시 돌기 시작할 테니까. 다리 위를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공손히 대답했다. 그래, 잘 됐나? 파블로가 물었다. 아주 잘 됐어요. 모든 게 썩 잘 됐어요. 로버트 조던이 대답했다. 난 여태껏 태가가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어. 파블로가 이렇게 말하고 로버트 조던은 그의 술에 취한 돼지 같은 몽롱한 눈과 포도주 그릇을 바라보았다. 술그릇은 이제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바퀴에서 비켜있어 하고 그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저놈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있구나. 틀림없어. 하지만 이제 두 번 다시 바퀴에 올라타지마. 그랜트는 18대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랜트는 남북전쟁 기간 내내 거의 취해 있었다고 했지 않았나. 분명히 술에 취해 있었을 거야. 만약 그랜트가 파블로를 직접 만난다면 아마 자신을 그런 자와 비교한 것에 무척 화를 낼 거야. 그랜트는 여성년도 좋아했다지. 한데 파블로에게도 여성년을 한 대 구해주어야겠는걸. 그런 상판떼기에는 그게 잘 어울릴 테니까. 반쪽 씹은 여성년을 입에 물려주면 말이야. 한데 어딜 가서 파블로에게 그걸 구해다 주지? 어떻게 잘 되어 가나요? 로버트 조던이 정중하게 물었다. 썩 잘 됐어. 파블로가 대답하고 고개를 천천히 그리고 진지하게 끄덕여 보였다. 아주 좋아.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찾아냈어? 아구스틴이 카드 놀이를 하다 말고 물었다. 여러 가지 일을 찾아 생각해봤지. 파블로가 대답했다. 어디서 그런 생각을 찾아내는 거요? 그 술그릇 속에서? 아구스틴이 물었다. 그럴지도 모르지. 누가 알겠어? 파블로가 대답했다. 마리아, 술 좀 더 따라다 주겠어? 술부대 속에도 좋은 생각이 들어 있을 거요. 아예 술부대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 속에서 방법을 찾아보지 않고 아구스틴은 다시 카드 놀이로 돌아갔다. 아니야, 난 술그릇 속에서 찾을 거야. 파블로가 침착하게 대꾸했다. 이 녀석도 역시 바퀴를 타려 하지 않는구나 하고 로버트 조던은 생각했다. 바퀴가 혼자서 빙빙 돌고 있는 게 틀림없어. 오래 타고 있을 건 못돼. 어쩌면 치명적인 바퀴인지도 몰라. 운 좋게도 우린 이제 거기서 내렸어. 두 서너 번이나 이놈을 탔다가 현기증을 일으켰거든. 하지만 이놈은 술주정뱅이라든지 정말로 비열한 놈이라든지 또는 잔인한 녀석들이 죽을 때까지 타고 다니는 물건이야. 그것이 돌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간다 해도 결코 똑같이 회전하지 않고 다시 빙빙 돌면서 아래로 내려오곤 해. 제 마음대로 빙빙 돌아가라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두 번 다시 날 거기서 태울 수는 없을 걸? 천만의 말씀. 그랜트 장군님, 전 이제 그 바퀴에서 내렸습니다. 필라르는 자신에게서 등을 돌린 상태로 카드 놀이를 하는 두 사나이의 어깨너머로 놈들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의자를 돌려놓고 화등 옆에 앉았다. 그녀는 카드 놀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사생결단을 낼 것 같은 치명적인 분위기에서 그야말로 이상야릇하기 거지없는 평범한 가정생활 분위기로 바뀌었군 하고 로버트 조던은 생각했다. 그 망할 놈의 바퀴에게 붙잡히는 것은 바퀴가 아래로 내려왔을 때야. 하지만 난 바퀴에서 내렸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어느 놈이고 날 또다시 그 놈에다 태울 수는 없을 거야. 이틀 전만 해도 내게는 필라르도, 파블로도 그 밖의 사람들도 존재하지 않았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마리아라는 아가씨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 세상은 확실히 지금보다는 훨씬 단순했어. 아주 확실하고 실행 가능한 명령을 골찬테서 하달받았지. 물론 그 명령은 어느 정도 어려운 점도 있는데다 어떤 부수적인 결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지만 다리를 폭파한 뒤 난 전선으로 되돌아가도 좋고 돌아가지 않아도 좋아. 만약 돌아간다면 잠깐 동안 마드리드에 가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봐야지. 이 전쟁에서는 어느 누구도 휴가를 얻을 수 없다는 게 뻔하지만 그래도 2, 3일쯤 마드리드에서 시간을 보낼 수는 있을 거야. 마드리드에 가면 책을 몇 권 사고 플로리다 호텔에 묵을 방을 정하고는 뜨거운 물로 목욕하고 싶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짐꾼인 루이스에게 구할 수만 있다면 만테케리아스 레오네 사르나 그람비아에서 조금 떨어진 가게에 가서 압생트를 한 병 구해다 달라고 부탁해야지. 목욕한 뒤에는 침대에 누워 책을 읽다가 압생트 두 서너 잔을 마시고 나서 게일로드에게 전화를 걸어 식사하러 가도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는 그란비아에서는 식사하고 싶지 않았다. 맛이 별로 없는 데다 시간에 맞춰 가지 않으면 음식마저 동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앞면에 있는 신문기자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 것도 싫었다. 압생트를 마시면서 이야기가 하고 싶어지만 게일로드로 가서 카르코프와 함께 식사하고 싶었다. 거기라면 음식 맛도 좋고 내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황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러시아인들이 점령한 마드리드의 게일로드 호텔에 처음 갔을 때 그는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너무 호화스러운 데다 적군한테 포위당한 도시치고 어울리지 않게 음식도 좋았고 전시답지 않게 냉소적인 대화만 오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도 너무 쉽게 타락하고 말았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렇게 비참한 곳에 있다가 돌아가는데 될 수 있는 한 좋은 음식을 먹는 게 뭐가 그리 나빠? 게다가 처음 들었을 때는 냉소적이라고 생각되었던 이야기도 이제 와서는 지나칠 정도로 진실한 이야기로 판명되지 않았는가. 이 작전이 끝나면 이것은 게일로드에서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거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 이 일이 모두 끝나면 말이지. 마리아를 게일로드에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아니, 데리고 갈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그녀를 플로리다 호텔에 남겨두고 가면 게일로드에서 내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따뜻한 물로 목욕을 마치고 날 기다릴 수 있을 거야. 그래, 그렇게 하면 돼. 그녀에 대해 카리코프에게 미리 이야기해두고 훗날 데리고 가면 될 거야. 모두 그녀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고 만나고 싶어 할 테니까. 어쩌면 게일로드에는 아예 처음부터 가지 않을지도 몰라. 그란비라에서 일찌감치 식사를 마치고 서둘러 플로리다 호텔로 돌아가면 되니까. 그래도 역시 게일로드에 가보고 싶군.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보고 싶을 테니까. 이 일이 끝나면 다시 한번 그 음식을 먹어보고 그 호텔의 아늑함과 사치스러움도 다시 맛보고 싶어. 그런 뒤에 플로리다 호텔에 오면 마리아가 그곳에 있을 테지. 이 일만 끝나면 이 아가씨를 그곳에 데리고 갈 수 있을 거야. 그래, 이 일만 끝나면 그녀는 그럴 수 있고 말고. 이 작전이 끝난 뒤에는 만약 작전이 잘 끝나면 만약 일이 잘 끝나게 되면 게일로드에서 식사할 자격이 생길 테지. 게일로드는 내전 초기 이렇다 할 군사적 소양도 없이 민중 사이에서 무기를 들고 뛰어나온 여러 유명한 노동자들과 농민 출신의 스페인 지휘관들을 만난 곳이었고 또 그들 대부분이 러시아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곳이었다. 그 사실 때문에 몇 달 전 처음으로 심한 환멸을 느꼈고 그로 인해 스스로에게 냉소적인 기분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정을 알고 보니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한때 그들은 농민이었고 노동자였다. 1934년 혁명 때 활약했고 이는 스페인 혁명입니다. 활약했고 그것이 실패하자 국외로 망명해야 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스페인도 그때 혁명이 있었는가 봐요. 무정부주의자들과 광부들이 일으킨 총파업과 폭동이었답니다. 그리고 실패하자 국외로 망명해야 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사관학교와 꼬민때르니 운영하는 레닌 연구소에 파견되어 앞으로 있을 투쟁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군대 지휘관으로서 필요한 군사교육을 받았던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을 교육시킨 건 꼬민때르니였다. 혁명 때는 외부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또 누가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었다. 그는 그런 일을 배웠다. 만약 어떤 일이 근본적으로 옳다면 거짓말 같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했다. 처음엔 거짓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거짓말을 끔찍이 싫어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엔 거짓말이 좋아지게 되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내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의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아주 타락한 일임은 분명했다. 농민이라 일컬었던 발렌틴 곤잘레스가 실제로는 농민이 아니라 스페인 외인 부대의 상사였다가 군에서 탈출하여 아부드 엘크렘과 싸웠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도 바로 이 게일로드 호텔에서였다. 그것도 상관없었다. 그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런 전쟁에서는 이런 농민 지도자를 빨리 발견해낼 필요가 있었다. 진짜 농민 지도자라면 어쩌면 파블로를 아주 닮았을지도 모른다. 진정한 농민 지도자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으며 그런 지도자가 출현한다고 해도 농민의 성격을 지나치게 많이 지닌 자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 지도자를 억지로라도 만들어내야 했다. 시커먼 턱수염에 두툼한 흑인 입술과 활활 타는 듯하고 응시하는 눈빛을 지닌 캠페시노의 모습을 보면
마치 진정한 농민 지도자만큼 골칫거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그를 보았을 때 그 사나이는 자신에 대한 평판을 믿고 이제는 자신을 농민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용감하고 끈기가 있었다. 그보다 더 용감한 사나이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사나이는 너무 수다스러웠다. 흥분하면 자기의 무분별한 말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마구 찌꺼려댔다. 그래서 이제까지 꽤 여러 번 귀찮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 사나이는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역시 훌륭한 여단장이었다. 언제 모든 일이 끝장날지 알지 못했고 비록 일이 끝난다 해도 능히 싸워 공경을 뚫고 나갈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는 게일로드에서 갈라시아 출신으로 보잘것없는 석공이었던 엘리케 리스테르를 만났다. 그는 그때 사단을 지휘하고 있었고 러시아어를 잘했다. 또 그 얼마 전 군단장이 된 안달루시아 출신의 목공 후안 모테스토도 그곳에서 만났다. 푸에르토 델 산타 마리아에서 그는 러시아를 배우지 못했다. 그곳에 목공들이 다니는 베를리츠 학교라도 있었다면 배웠을 테지만 말이다. 러시아 사람들은 젊은 군인들 중에서 그 사나이를 가장 신임했다. 그들 말로는 100% 진짜 당원인데다 미국 특유의 어법을 사용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리스테르냐 깜페시노보다는 훨씬 똑똑했다. 확실히 게일로드는 교육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장소였다. 그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이 모두 현실적으로 실행되었는가를 이곳에서 배웠다. 그 무렵 난 막 인생 수업을 시작했을 뿐이었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앞으로도 얼마나 오랫동안 수업을 계속해야 하는지는 모른다. 게일로드야말로 훌륭하고 건전하고 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었다. 그가 온갖 어리석은 일을 믿고 있던 초기 무렵에 그곳은 그에게 충격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온갖 기만이 필요 불가결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할 만큼 많이 알게 되었다. 또 게일로드에서 배운 것은 그가 옳다고 믿는 일을 더욱 확신하게 해주었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로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일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행되는지 알고 싶었다. 전쟁 중에는 언제나 거짓말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리스테르와 모데스토와 엘 캠페시노가 말하는 진실은 거짓말이나 전설보다 훨씬 그럴듯했다. 그들도 언젠가는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게 될 테지만 그때까지 그런 것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게일로드 같은 곳이 있다는 것이 그는 기뻤다. 그렇다. 마드리드에 도착해서 책을 사고 더운 물로 목욕하고 술을 몇 잔 마신 뒤 잠시 책을 읽고 나서 그가 갈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 그러나 그가 이런 모든 계획을 세운 것은 마리아가 나타나기 전의 이야기다. 그렇다고 걱정할 건 없다. 방을 2개 얻어놓고 그가 게일로드에 가 있는 동안 마리아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면 될 것이고 다시 게일로드에서 그녀 곁으로 돌아오면 될 것이었다. 지금껏 그녀는 이 산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는가? 어쩌면 그녀는 플로리다 호텔에서 조금 오래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마드리드에서 그들은 사흘 동안 머물 수 있다. 사흘이면 꽤 여유있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오페라 극장으로 마르크스 형제들을 보러 갈 것이다. 이 영화는 지금까지 3달 동안 상영되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3달 동안은 더 상영될 것이 분명했다. 마리아가 이 영화를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정말로 마음에 들어 할 것이다. 하지만 게일로드에서 이 동굴까지는 참으로 먼 거리다. 아니, 그렇게 먼 거리라고는 할 수 없다. 참으로 먼 거리는 이제 이 동굴에서 게일로드까지 가는 길이다. 카슈킨을 따라서 처음 갔을 때는 그곳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카슈킨은 그에게 꼭 카르코프를 만나라고 했다. 카르코프가 미국인과 사귀고 싶어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로페 데 베가를 그 사람만큼 좋아하는 사람도 없으며 양의 우물을 최고의 희곡작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인지 모르지만 로버트 조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카르코프는 좋아했지만 그 호텔만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카르코프는 그가 그때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지적인 사람이었다. 까만 승마화를 신고 회색 바지에 역시 회색 상의를 입고 손발은 작은데 얼굴과 몸집은 비례하고 이 사이로 침을 뱉듯 말하는 그 사람은 로버트 조던에게 처음에는 우스꽝스럽게 보였다. 그러나 그 사나이는 그가 만난 어떤 사람보다 머리가 좋았고 내면으로는 위엄을 갖추고 있고 외면으로는 오만불손하면서도 유머가 풍부한 사람이었다. 게일로드 자체도 천박하게 사치스럽고 대표적인 호텔로 보였다.
그러나 세계의 6분의 1을 지배하는 권력의 대표자들이 몇 가지 향락을 누린다고 해서 뭐가 그리 나쁘단 말인가? 그렇다. 그들은 향락을 누렸고 로버트 조던도 처음에는 그것이 눈꼴사나웠지만 얼마 뒤에는 받아들이고 즐기게 되었다. 가슈키는 그를 두고 대단한 녀석이라고 판단했다. 또 카르코프도 처음에는 화가 치밀 정도로 정중하게 대하다가 로버트 조던이 영웅의 역할을 집어치우고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어처구니 없게 우스꽝스럽고 음탕스러운 얘기를 해주자 정중한 태도를 버리고 그제야 마음이 놓인다는 듯 그를 스스럼없이 대하더니 그 뒤에는 무례하게 굴었고 마침내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카슈키를 너그럽게 봐주고 있었을 뿐이다. 카슈키한테는 분명히 어딘지 잘못된 데가 있었고 그는 그런 짓을 하며 스페인 곳곳을 누비고 다녔다. 사람들은 그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대해 말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저 세상 사람이 되었으니 말한들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어쨌든 그는 카르코프와 친구가 되었다. 또 믿기 어려울 만큼 가냘프고 얼굴이 쪼글쪼글하고 검은 데다 정감있고 신경질적이고 가난하지만 도끼도 없는 그 여자와도 친구가 되었다. 몸치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백발이 희끗희끗한 새까만 머리를 짧게 친 말라빠진 여자, 바로 카르코프의 아내이자 탱크 부대의 통역을 맡고 있던 여자 말이다. 그는 카르코프의 정부와도 친구가 되었는데 그 여자는 고양이 같은 눈에 빨간 빛이 도는 금발, 육중한 관능적인 육체와 남자들의 입술에 알맞도록 생긴 입술, 우둔하고 야심이 강하고 공화국에 대해 충성심이 철저한 사람이었다. 이 여자는 가십을 좋아해서 주기적으로 자유분방한 성적 모험을 즐겼지만 카르코프는 그것이 오히려 재미있다는 태도였다. 카르코프는 탱크 부대에서 근무하는 이 여자 말고도 어딘가에 또 다른 정부가 있다고 했지만 정확한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로버트 조던은 그가 알고 있는 그의 아내와 정부를 둘 다 좋아했다. 만약 그가 다른 여자도 알았다면 그녀 역시 좋아졌을 것이다. 여자에 대한 카르코프의 취향은 훌륭했다. 게일로드의 차량 출입구 밖 계단 아래에는 총금을 든 보초들이 서 있었고 오늘 밤에도 포위당한 마드리드에서는 그곳이 가장 유쾌하고 기분 좋은 장소일 것이다. 오늘 밤 이런 산속이 아니라 그곳에 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기야 여기도 이제는 바퀴가 정지되어 괜찮기는 하지만 게다가 동굴 바깥에는 눈도 그쳤다. 그는 마리아를 카르코프에게 보이고 싶었지만 그 전에 먼저 허가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녀를 데리고 갈 수 없는 데다 또 이번 여행에서 돌아가면 그를 어떻게 받아줄지 알아야 했다. 이번 공격이 끝나면 골츠도 그곳에 있을 것이고 만약 그가 작전을 잘 수행해낸다면 모두 골츠를 통해 그 이야기를 전해듣게 될 것이다. 골츠는 마리아의 일로 그를 놀려댈 것이다. 골츠에게 자기에게는 여자가 없다고 단언했으니까 말이다. 그는 파블로 앞에 놓여있는 술그릇에 손을 뻗어 포도주를 한 잔 폈다. 당신이 허락하면요, 그가 말했다. 파블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나이는 이제 제 나름의 전술 연구에 몰두하고 있구나 하고 로버트 조던은 생각했다. 대포의 포문 속에서 거품 같은 명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기 있는 술그릇 속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거야. 저 개자식은 지금껏 여기 있는 무리를 성공적으로 통솔해봤어. 그는 파블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전쟁이 미국의 남북전쟁이라면 이 사나이가 어떤 유격대장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때도 유격대장은 많이 있었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우린 그들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거든. 퀸트릴 같은 사람이라든지 모스비 같은 사람이라든지 또는 자기 할아버지처럼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유격대원들, 말하자면 숲속을 헤매는 게릴라 병사들 말이야. 술 마시는 것은 또 어떤가? 그랜트가 정말 주정뱅이였다고 생각하는가? 그의 할아버지는 그러했다고 늘 주장했다. 언제나 오후 4시쯤이면 약간 취해 있었고 빅스버그 전투가 있기 전 포위 공격이 한창일 때도 그랜트는 며칠 동안 곤드레만드레 상태였다고 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주장에 따르면 아무리 취했더라도 가끔 깨우기가 힘들었을 뿐 그랜트는 평상시와 조금도 다름없이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하지 않았는가. 깨울 수 있었다면 그는 분명 제정신이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 전쟁에서는 적군이든 아군이든 그랜트 같은 장군도 시어먼 같은 장군도 스토널 잭슨 같은 장군도 없었다. 사실이었다. 잽 셔트워트 같은 장군도 없었다. 셰리든 같은 장군도 없었다. 하기야 맥크렐런 정도의 장군들은 우글거리고 있었지만 파시스트 쪽에는 맥크렐런 같은 장군이 얼마든지 있지만
아군 쪽에는 3명쯤밖에 없었다. 이게 다 미국 남북전쟁에 나오는 장군들입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남북전쟁에 참. 일반 병사였고, 확실히 그는 전쟁에서 아직 그 천재적인 군인을 만난 적이 없었다. 여기 보면은 자기 할아버지처럼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할아버지처럼 유명한 사람. 예. 확실히 그는 이번 전쟁에서 아직 그 천재적인 군인을 만난 적이 없었다. 단 한 사람도 그와 비슷한 인물도 본 적이 없다. 클레베르, 루카스, 한스는 국제여당과 함께 마드리드 방위 전에 그들 몫을 훌륭히 해놨다. 그 다음은 대머리에 안경을 쓴 자부심 강하고 부흥이처럼 우매한, 이야기를 해보면 지적인데라고는 조금도 없는 황소처럼 용기 있고 선전에 의해 영웅 취급을 받는 마드리드 방위 사령관인 미아하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나이는 글레베르의 평판이 좋은 것에 질투를 느낀 나머지 러시아 측에 압력을 넣어 글레베르의 지휘권을 뺏고 발렌시아로 쫓아내고 말았다. 글레베르는 훌륭한 군인이었지만 도량이 좁고 직책에 걸맞지 않게 입이 가벼웠다. 골츠는 우수한 장군이고 훌륭한 군인이지만 언제나 아랫자리에만 머물러 있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다. 이번 공격은 그에게 이제까지 감행해 온 것 중 가장 중요한 작전이 될 것이었는데 로버트 조던은 이 공격에 대해 들은 소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는 헝그리 사람 같이 가을이 있지만 게일로드에서 들은 이야기를 절반만 믿는다 해도 총살당에 마땅한 사람이었다. 아니 10%만 믿는다 해도 그 사람은 그래 마땅해 하고 로버트 조던은 생각했다. 과달라라 넘어 고지에서 이탈리아군을 격파한 전투를 봐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때 에스트레마두라 아래쪽에 가 있었다. 2주일 전 어느 날 밤 게일로드에서 한스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탈리아군이 트리우케 부근의 전선을 돌파하고 토리아 브리우에가의 도로를 차단했을 때 제12여단이 연락이 두절되어 한때 그 전투에서 정말로 패배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상대가 이탈리아 군이라는 사실을 알자 다른 부대와 싸울 때도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시도했지. 그리고 그 작전이 잘 맞아 떨어진 거야. 한스가 말했다. 한스는 그 전투 때 쓰던 지도를 펼쳐놓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언제나 그 지도를 케이스에 넣고 다니면서 여전히 기적 같은 그 전투에 놀라고 기뻐하는 듯 했다. 한스는 훌륭한 군인이고 유쾌한 친구였다. 그때 한스가 들려준 바로는 리스테르나 모데스토나 깜페시노가 지휘하던 스페인 군대는 모두 그 전투에서는 잘 싸웠다. 그것은 그들 부대의 사령관의 공이었고 그들이 자기 부하를 잘 훌륭한 덕택이었다. 그러나 리스테르도 깜페시노도 모데스토도 그들이 취해야 할 많은 작전을 러시아 군사 고문관들의 지시에 따라 수행했다. 그들은 무슨 잘못이라도 생기면 진짜 조종사가 옆에서 비행기를 대신 조종해주는 조종훈련생들과도 같았다. 그렇다. 올해는 그들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잘 배웠는지 드러날 것이다. 앞으로 이중 조종장치가 없어질 것이며 그리고 나면 그들 혼자서 사단과 군단을 얼마나 잘 지휘할 수 있을지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이고 훈련을 중시하는 군인들이다. 그들이 시행한 훈련은 훌륭한 군대를 만들어낼 것이다. 리스테르는 훈련에 있어서는 살인적이다. 그 사나이는 철저한 광신자로서 스페인 사람답게 생명 존중이라는 관념이 없었다. 타타르인이 최초로 유럽에 침입해 온 이래 그 사나이의 지휘 아래 있는 군대만큼 이렇다 할 이유 없이 적결로 처형된 예는 아마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나이는 일개 사단을 전투부대로 연마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진지를 끝까지 지킨다는 것과 적의 진지를 공격하여 점령한다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또 전쟁터에서 군대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건 아주 다른 일이야 하고 로버트 조던은 테이블 앞에 앉아 생각했다. 이제까지 봐온 바로 미루어 볼 때 리스테르는 이중 조종장치가 없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하지만 그건 없어지지 않을지도 모르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중 조종장치가 정말로 없어질까? 오히려 한층 더 강화되지는 않을까? 이 전쟁에 대해 러시아는 어떤 입장인 걸까? 역시 게일로드가 안승맞춤이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지금 난 알아야 할 것이 많은데 그건 오직 게일로드에서만 알 수 있어. 한때 그는 게일로드가 자신에게 좋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곳은 벨라스케스 63호의
마드리드 궁정이랍니다. 63호의 청교도적이고 종교적인 공산주의와는 정반대되는 장소였다. 벨라스케스 63호에서는 군대가 마치 종교단체 일원처럼 여겨졌다. 그런데 게일로드는 제5연대본부가 해체되어 새로운 군대의 여단으로 편성되기 전 그 본부에서 느끼던 기분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그 두 곳에서 난 십자군에 참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십자군이라는 말은 너무 남용되어 본래 뜻을 잃어버렸지만 그 말 말고는 다른 적당한 말을 찾아낼 수가 없지. 관료주의와 비능률과 당파 싸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느낀 감정은 처음 성찬에 참석했을 때 기대했다가 느끼지 못한 그런 감정 비슷한 것이었거든. 온 세계에서 압박받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의무에 헌신한다는 감정이었지. 종교적인 경우가 마찬가지로 말로 하기 곤란하고 쑥스럽지만 바흐의 음악을 들었을 때 샤르트르 대성당이나 레온 대성당 안에서 거대한 창문으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우르르 보았을 때 또는 프라도 박물관에서 만테냐와 그레코와 브리헬의 명화를 보았을 때 느끼는 것처럼 진솔한 감정이었어. 전적으로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무언가의 역할을 맡겨주고 또 그 일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과 완벽한 형제를 느끼게 해주는 감정이었지. 이제껏 전혀 느껴보지 못했지만 이제 그것을 경험했지. 그래서 그것에 엄청난 의미와 이유를 부여한 나머지 이제 자신의 죽음마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되었거든. 죽음이란 다만 의무를 이행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어. 하지만 가장 고마운 일은 이런 감정, 이런 필요성에 대해 네가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지. 이제는 싸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넌 싸웠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이렇게 싸우는 동안 곧 그 전투에서 살아남은 동지들, 잘 싸운 동지들에게 대한 순수한 감정을 상실하고 말았어. 처음 6달이 채 지나기 전에 말이죠. 한 진지나 도시를 방어한다는 것은 전쟁 중에 첫 번째 종류의 감정을 맛볼 수 있게 한다. 시에라 산중에서의 전투도 그런 식으로 수행되었다. 그들은 산중에서 혁명의 참된 전우회를 느끼면서 싸웠다. 산중에서 처음으로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을 때 그는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했다. 포탄이 우박처럼 떨어져 내리는 전쟁터에서 병사들은 겁쟁이가 되어 달아나 버렸다. 그는 병사들이 총에 맞고 길가에 쓰러져 버려진 채 시체가 퉁퉁 부어오르고 갖고 있는 탄약통과 기중품을 빼앗아가는 것 말고는 그들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의 탄약통과 장화와 가죽의 툴을 벗겨가는 것은 정당했다. 기중품을 빼앗아간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실제적인 일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야만 무정부주의자들이 그것들을 빼앗아갈 수 없었을 테니까. 도망병을 쏘아 죽이는 것은 옳고 정당하고 또 필요한 일이었어. 조금도 잘못이 아니었지. 놈들이 도주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기 때문이야. 파시스트 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과달라하라 산등성이의 잿빛 바위와 키 작은 소나무 관목 그리고 가시 금작화를 방패 삼아 경사문에서 놈들을 막아내서 적군의 비행기가 떨어뜨리는 폭탄과 적군의 포병이 쏘아대는 포탄을 무릅쓰고 도로를 따라 사수했고 그날 해질녘까지 살아남은 동지들이 적을 반격하여 격퇴했지. 나중에 적이 바위사이와 숲을 뚫고 왼쪽으로 내려가려 할 때 비록 적군은 벌써 건물 양쪽을 통과한 뒤였지만 아군은 요양소한 창문이나 지붕에서 사격을 하면서 결국 지켜냈어. 아군이 반격해서 적군을 다시 길 뒤쪽으로 격퇴시키기 전까지 적군에게 포위당한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맛보았지. 그런 모든 것을 겪으면서 입안도 목구멍도 바싹바싹 말라드는 두려움 속에서 또 산산이 부서져 흩날리는 흙먼지와 갑자기 벽이 무너져버리는 공포 속에서 말이야. 벽은 포탄이 터지는 성광과 폭음 속에서 맥없이 무너지고 기관총이 날아가면서 그것을 쥐고 있던 병사들을 질질 옆으로 끌어내며 파편을 뒤집어 쓴 채 얼굴을 땅에 박고 쓰러지게 하고 차단물 노릇을 하는 방어물 뒤에 머리를 숨기고 깨진 탄약통을 끌어내고 탄티를 매만져 똑바로 잡으면서 이번에는 방어물 그늘에 꼿꼿이 누워 다시 한번 도로변을 향해 총을 겨누면서 말이야. 그때 넌 해야 할 일을 했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했지. 넌 입안이 바싹바싹 타는 듯하고 공포감이 일소되고 공포감을 일소하는 전투의 희열을 알게 되었어. 그해 여름과 가을을 이 세계의 모든 빈민들을 위해 싸웠고 모든 압제에 맞서 싸웠으며 네가 믿고 있는 모든 것, 네가 그동안 교육받은 새로운 세계를 위해 싸웠어.
그의 가을 너는 추위와 습기, 진흙과 차물을 파고 구축하는 오랜 고통을 어떻게 참아내고 어떻게 그것을 무시해 버리는가를 배웠지. 그리고 그의 여름과 가을의 감정은 피로와 수마와 흥분과 불쾌의 밑바닥에 깊이 파묻히고 말았어. 하지만 그 감정은 아직도 남아있지. 또 네가 겪은 모든 것은 다만 그것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이지. 네가 심오하고 건전하고 사심없는 자부심을 느끼게 된 건 바로 그 무렵이었어. 그래서 넌 게일로드에서는 지독하게 따분한 놈이 되었던 거야 하고 그는 갑자기 생각했다. 아니, 넌 그 무렵 게일로드에서 그다지 어울리지 않았을 거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넌 너무 순진했어. 말하자면 은총을 받고 있었다고나 할까? 하지만 그때의 게일로드 역시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거야. 그래, 사실 그렇지 않았지 하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전혀 그렇지 않았어. 그 무렵에는 아예 게일로드 같은 곳은 없었다고 해도 좋아. 카르코프가 그 무렵의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다. 당시 러시아 사람들은 모두 펠리스 호텔에 묵고 있었다. 그때 로버트 조드는 그들 가운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아직 그 유격대가 편성되기 전이어서 카슈킨도 그 밖의 누구와도 만나기 전이었다. 카슈킨은 북부 지방인 이룬이나 산세바스티안에 있었고 실패한 빅토리아 진격 작전에서 전투에 참가하고 있었다. 그가 마드리드에 온 것은 1월 들어서였다. 한편 로버트 조던이 카라반첼과 우세라에서 싸우고 있는 동안 사흘 동안 아군은 마드리드에 대한 파시스트의 공격의 우익을 막아내고 짐들을 사사지 뒤지면서 무어인들과 외인 부대를 격퇴했다. 햇빛에 그을린 회색고지 기슭의 파괴된 교회를 소탕하고 또 도시의 변두리를 지킬 만한 고지를 따라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바로 그 무렵 카르코프는 마드리드에 있었다. 카르코프는 그 당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은 냉소적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보였을 때 그 사흘 동안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보일 때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알고 있었다. 표창이나 훈장보다 더 값진 행동이었다. 정부는 수도를 철수하면서 국방부 소속의 자동차를 모두 가지고 가버렸다. 그래서 늙은 미야하 사령관은 자전거를 타고 방어전선을 시찰해야 했다. 로버트 조던으로서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다. 아무리 그가 애국적인 상상력을 발휘해도 자전거를 탄 미야하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었지만 카르코프는 사실이었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러시아 신문에 그 기사를 썼기 때문에 어쩌면 그 일이 사실이라고 믿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카르코프가 쓰지 않은 이야기가 또 하나 있었다. 그는 펠리스 호텔에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러시아 부상병 3명을 숨겨두고 있었다. 그중 2사람은 탱크 조종사고 한 사람은 비행기 조종사였는데 그들은 너무 심한 중상을 입어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다. 그 무렵에는 러시아가 내전에 간섭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임으로써 파시스트들에게 공공연하게 간섭할 수 있는 구실을 주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에 만약 수도를 포기할 경우 이들 부상자를 파시스트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카르코프의 책임이었다. 수도를 포기해야 할 경우 카르코프는 펠리스 호텔을 떠나기 전 3사람을 독살해 그들의 신원에 관한 증거를 모두 없애버리기로 되어 있었다. 어느 누구도 새 부상병의 시체에서 그들이 러시아인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해야 했다. 그런데 새 병사 중 하나는 하복부에 탄알 3방을 맞았고 또 하나는 총에 턱이 날아가고 성대가 노출되었고 나머지 하나는 포탄에 맞아 대퇴골이 부서지고 2 손과 얼굴이 심한 화상을 입어 속눈썹도 눈썹도 머리카락도 없는 물집과 같았다. 어느 누구도 펠리스 호텔의 침대 속에 그가 버려둔 상처투성이 시체 쇄구를 보고 이것이 러시안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체로 죽어 있는 사람이 러시안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단서는 아무것도 없었다. 일단 죽으면 국적도 정치적 입장도 알아낼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로버트 조던이 카르코프에게 이 임무를 수행해야겠다고 판단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카르코프는 그렇게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할 생각이었어요? 로버트 조던이 이렇게 묻고는 덧붙였다. 갑자기 사람들에게 독약을 먹인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그러자 카르코프가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야, 아주 간단해. 자신이 사용할 독약을 갖고 다닐 때는 말이야. 그러고 나서 그는 담배 케이스를 열고 그 항구 속에 들어있는 것을 로버트 조던에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적들이 당신을 포로로 잡는다면 제일 먼저 담배 케이스를 빼앗을 텐데요. 당신들의 두 손을 올리고 있으라고 할 겁니다. 로버트 조던이 반박했다. 하지만 난 여기서도 조금 숨기고 다니거든. 가르코프는 희죽 웃고 나서 재킷 자락을 젖혀 보였다. 그저 이렇게 옷깃을 젖혀 입에 갖다 대고 물어 뜯어 삼켜버리면 돼. 그 편이 훨씬 나은데요. 탐정 수술에 나오는 것처럼 씁쓸한 아몬드 같은 냄새가 납니까? 로버트 조던이 물었다. 잘 모르겠어. 냄새를 맡아본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그래서 독약을 항시 옷에 딱 가지고 다닌다. 프로가 됐을 때. 어디 튜브를 조금 찢어서 냄새를 맡아볼까? 가르코프가 기분 좋은 듯이 물었다. 그대로 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겠군. 가르코프는 이렇게 말하면서 담배 케이스를 집어넣었다. 너도 알다시피 난 패배주의자는 아니야. 하지만 그런 중대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어디서도 이런 걸 입수할 수 없을 때가 늘 있는 법이거든. 코르도바 전선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읽어보았나? 참으로 명문이야. 온갖 성명서 중에서도 난 그게 가장 마음에 들어.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로버트 조던은 코르도바 전선에서 마드리드로 돌아왔다. 그래서 자신은 농담을 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되는 대상에 대해 누군가 농담할 때처럼 갑자기 의식한 기분이 들었다. 얘기해 줄 수 없나요? 카르코프가 그 독특하고 이상한 스페인어로 말했다. 설마 그런 말이 쓰여 있으려고요. 스페인어로 쭉 말했어요. 로버트 조던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말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대는 한 치의 땅도 빼앗기지 않고 전진을 거듭하고 있다. 가르코프가 이번에는 영어로 다시 말했다. 이것이 성명서에 있는 내용이야. 자네한테 성명서를 찾아주겠네. 네가 아는 사람 중 포소블랑코 부근의 전투에서 전사한 친구들을 기억할 수 있었지. 하지만 게일로드에서는 그것이 농담거리에 지나지 않았어. 게일로드에서는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그러나 게일로드가 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만약 지금의 정세가 내전 초기 생존자들을 중심으로 게일로드 같은 곳에 만들어냈다면 그는 게일로드를 기꺼이 보고 또 그곳에 대해 기꺼이 알고 싶었다. 시에라 산중에서나 카라반첼이나 우시라에서 느끼는 감정과는 너무나도 다르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넌 참 쉽게도 타락하고 마는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과연 타락일까? 아니면 최초의 순진성을 잃어버린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어떤 일에서도 처음과 똑같을 수는 없지 않을까? 젊은 의사건 젊은 사제건 젊은 군인이건 그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 처음 품고 있던 순수한 마음을 그 밖의 누가 간직할 수 있단 말인가? 사제는 확실히 그 마음을 간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제 노릇을 집어치워 버릴 테니까. 어쩌면 나치 녀석도 간직할 수 있을지 모르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또 엄격하고도 철저하게 자기 훈련을 쌓은 공산주의자도 그럴 테지. 하지만 카르코프를 보라. 그는 카르코프의 경우를 아무리 여러 번 생각해도 실증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게일로드에 갔을 때 카르코프는 스페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한 영국 경제학자에 대해 감탄하고 있었다. 로버트 조던은 이 학자의 글을 여러 해 동안 읽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언제나 존경에 맞이해놨다. 이 사람이 스페인에 대해 쓴 글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 글은 지나칠 정도로 명석하고 첫눈에 알 수 있을 만큼 단순한 데다 그가 알고 있는 통계의 대부분이 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왜곡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던은 자신이 정말로 잘 알고 있는 나라에 대해 쓴 저널리즘에는 좀처럼 흥미를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이 학자의 의도에 대해서만은 그를 존경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아군이 카라반체를 공격했을 때 마침내 그는 그 학자와 만났다. 때마침 아군은 투장의 담벼락 그늘에 앉아 있었다. 큰 길 아래쪽 두 곳에서 사격 소리가 들려오고 모두 마음을 졸이며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기로 했던 탱크가 도착하지 않자 몬테르는 한 손에 머리를 얹고 앉아서 이렇게 덜거렸다. 탱크가 오지 않네. 아직도 오지 않아. 그날은 몹시 추운 데다 거리에 황사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몬테르는 왼팔에 총상을 입어 팔이 점점 굳어가고 있었다. 어서 탱크가 와야 할 텐데 탱크를 꼭 기다려야 하는데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는데 그가 말했다. 부상 때문인지 그의 목소리가 짜증스럽게 들렸다. 몬테르가 전차 슬로 모퉁이에 있는 아파트 건물 뒤에 탱크가 증거에 있는 것 같다고 하자 로버트 조던은 탱크를 찾으러 되돌아갔다. 탱크는 거기 무사히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탱크가 아니었다.
스페인 사람은 그 무렵 뭘 봐도 땡크라고 불렀다. 그것은 낡아 빠진 장갑차였다. 운전병은 아파트 모퉁이를 빠져나와 투장으로 차를 몰기 싫었던 것이다. 팔짱을 낀 채 그는 장갑차 뒤에 기대서서 가죽 패드 철모를 쓴 머리를 두 팔에 얹고 있었다. 로버트 조던이 말을 걸었지만 그는 고개를 흔들며 두 팔에 머리를 더욱 밀었다. 그리고 로버트 조던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옆으로 고개를 돌렸다. 거기까지 가라는 명령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로버트 조던은 권총집에서 권총을 꺼내 운전병의 가죽 외투에 총구를 들이댔다. 명령이다. 조던이 말했다. 그러자 운전병은 럭비 선수가 쓰는 것 같은 가죽 패드 철모를 써 머리를 가로지며 말했다. 기관총 탄환이 없습니다. 탄환은 투구장에게 가면 있다. 자, 어서 가. 거기 가서 탄대에 탄환을 넣도록 하자. 어서 서둘러. 로버트 조던이 그에게 말했다. 기관총을 쏠 사수가 없습니다. 운전병이 말했다. 어디 갔어? 네 짝은? 죽었습니다. 차 안에 있습니다. 운전병이 대답했다. 끌어내. 거기서 끌어내. 로버트 조던이 명령했다. 시체에 손대기 싫습니다. 게다가 기관총과 바퀴 사이에 끼어 있어요. 시체 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운전병이 대답했다. 자, 이리로 와. 함께 밖으로 끌어내자.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장갑차 안으로 기어 들어가다 그는 어딘가에 머리를 탕하고 부딪혀 눈썹이가 조금 찢어졌고 피가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시체는 무겁고 너무 딱딱하게 굳어버려 몸을 구부릴 수가 없었다. 엎드린 자세로 좌석과 바퀴 틈에 틀어박힌 시체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머리를 망치로 두드려야만 했다. 간신히 시체의 머리 밑으로 무릎을 들이밀고는 무릎을 올려 틈에 꼭 끼어있던 머리를 빼내고 뒤에서 시체의 허리를 잡아당겨 겨우 문 쪽으로 끌어냈다. 좀 도와줘. 그가 운전병에게 말했다. 손도 대고 싶지 않습니다. 운전병이 대답했다. 로버트 조던이 바라보니 그는 울고 있었다. 화약 연기로 시커멓게 더럽혀진 얼굴을 코 양쪽으로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콧물까지 줄줄 흐르고 있었다. 문 옆에 서서 그는 시체를 힘껏 잡아당겼다. 시체는 곱추처럼 등을 구부린 자세로 전차 선로 옆 보도 위로 굴러떨어졌다. 시멘트 보도에 밀랍 같은 회색 얼굴을 들이받고 장갑차 안에서처럼 두 손을 몸뚱이 밑에 오그린 채 엎어져 있었다. 피로먹을 어서 차 안으로 들어가. 어서 차 안으로 들어가라고. 로버트 조던이 운전병에게 권총을 거누고 몸짓을 하면서 말했다. 바로 그때 로버트 조던은 아파트 건물 그늘에서 나타난 그 사나이를 보았다. 긴 외투를 입은 그는 백벌이 성성한 머리에 모자를 쓰지 않았고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는 데다 움푹 들어간 두 눈은 양미간 사이에 바싹 달라붙어 있었다. 한 손에는 체스필드 담배 한 갑을 들고 있었는데 그가 담배 한 겹피를 꺼내더니 운전병을 차 속에 몰아넣으려고 권총을 겨누고 있는 로버트 조던에게 내밀었다. 잠깐만요 동지. 전황에 대해 좀 말해줄 수 없습니까? 그가 스페인어로 로버트 조던에게 말을 건넸다. 로버트 조던은 담배를 받아 푸른 작업복 점퍼의 가슴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미 사진을 봐서 이 동지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다. 바로 그 영국인 경제학자였다. 똥이나 처먹어라. 그는 장갑차 운전병에게 처음에는 영어로 말하고 나서 스페인어로 다시 말했다. 저 아래쪽이야. 저기 투장 말이지. 보이지? 그리고 그는 무거운 덧문을 꽝 하고 닫아 잠그고는 그대로 긴 비탈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탄알이 차체에 맞기 시작했고 쇠 보일러에 자갈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이어서 그들 쪽으로도 기관총을 쏘아대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망치로 두들기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지난해 10월의 포스트가 매표구 옆에 아직 그대로 붙어있는 투장 뒤에 이르자 탄약통을 열어놓고 손에는 총을 들고 혁대와 주머니 속에 수류탄을 집어넣은 동지들이 벽 그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몸대로가 말했다. 좋아, 이제야 탱크가 도착했군. 이제 우리도 공격할 수 있게 됐어. 그날 밤늦게 아군이 언덕 위의 집들을 모두 점령했을 때 그는 군데군데 구멍을 뚫어 총 안을 만들어 놓은 벽돌담 뒤에 편안히 들어누워 그들과 파시스트들이 후퇴한 산등성이 사이에 펼쳐진 평평하고 멋진 사계를 내려다보았다. 사계는 쏠 수 있는 이제 경계입니다. 그리고는 육감적이라고도 할 만큼 안락한 기분에 사로잡혀 아군 위편을 보호하고 있는 언덕의 기복과 그곳에 있는 파괴된 별장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있었다. 그는 땀으로 흠뻑 젖은 옷 위에 담요를 둘둘 말아 몸을 말리면서 수북이 쌓아 올린 밀집 더미 위에 누워 있었다.
그렇게 누워서 영국인 경제학자를 생각하며 웃었고 그에게 버릇없이 군 것을 미안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정보를 듣기 위해 팁이라도 주나 듯한 태도로 그가 담배를 내밀던 순간 전투원으로서 비전투원에 대한 정오심이 너무 커서 참기 어려웠던 것이다. 지금 그는 게일로드 호텔과 그곳에서 카르코프가 이 경제학자에 대해 하던 말을 떠올렸다. 바로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났군. 난 그 일은 푸엔테 테툴로도 너머로는 가지 않았어. 그 친구는 굉장히 전선 가까이까지 갔군. 확실히 그날은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만용을 부렸던 것 같네. 그 이튿날엔 마드리드를 떠나버렸거든. 가장 용감했던 것은 아마 똘레도였을 거야. 똘레도에서는 대단했지. 알카자르 점령 때는 작전을 세운 사람 중 하나였어. 똘레도에 있을 때 자네가 그 친구를 봤어야 하는데 아군의 공격이 성공한 건 그 친구의 노력과 조언에 힘입은 바 크네. 그런 게 전쟁에서 가장 졸렬한 부분이었지. 졸렬함의 극치였다고나 할까? 한데 그 친구에 대해 미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카르코프가 말했다. 미국에서는 모스코바와 대단히 가까운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렇거든. 카르코프가 말을 이어갔다. 그 친구는 얼굴도 잘생기고 예의 범절도 깍듯해. 내 얼굴 생김새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거야. 보잘것없긴 해도 그나마 내가 이룩한 일은 내 얼굴과는 무관했어. 민중에게 영감을 주거나 민중을 감동시켜 날 사랑하게 하거나 신뢰하도록 해주는 얼굴이 못 되거든. 하지만 미첼이라는 그 친구의 얼굴은 그 자체로 한미천 되었단 말이야. 그 얼굴이야말로 업무자의 얼굴이지. 책에서 업무자 얘기를 읽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처음 보자마자 모두 대부분의 그를 믿게 되거든. 또 그 친구의 태도 역시 의심할 여지 없이 업무자의 태도고 말이야. 그 사람이 방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만 봐도 즉시 자신이 인류급 업무자와 만나고 있다는 기분이 들거든. 그저 감상적으로 믿고 있는 소비에트 연방을 원조하고 싶거나 또는 공산당의 궁극적인 성공에 조금이라도 대비하고 싶어하는 네 나라 부자 애국자들은 그 친구의 얼굴이나 태도를 보는 즉시 이 친구야말로 꼬멘테르니 가장 신뢰하는 대리인이라고 믿고 말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모스코바와는 아무 관계도 없단 말이에요? 전혀 없지. 자, 들어봐, 조던 동지. 넌 바보의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있나? 평범한 바보와 졸렬한 바보? 아니야. 지금 러시아에 있는 두 종류의 바보는 말이야. 이 카르코프는 희죽었고 다시 말을 이었다. 첫 번째는 겨울 바보야. 이 겨울 바보는 남의 집 문간에 와서 시끄럽게 문을 두들게 되지. 나가보면 웬 사람이 있는데 본 적이 없는 사나이란 말이야. 꼴볼견이지. 덩치큰 이 사나이는 긴 장화를 신고 털 외투에 털모자를 쓰고 있으며 온몸이 눈으로 덮여 있어. 우선 발을 굴러 장화에 눈을 털지. 그 다음 외출을 벗어트는데 더 많은 눈이 떨어져. 그리고는 털모자를 벗어서 문에 대고 탕탕 털지. 거기서도 눈이 더 많이 떨어져.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발을 쿵쿵 구르고는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제야 자네는 그를 바라보고 바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이것이 바로 겨울 바보라는 거야. 밑에서부터 턴다 그 말이다. 그리고 여름 바보는 거리를 따라 걷고 있다네. 두 팔을 내저으면서 고개를 이리저리 끄덕이며 걷기 때문에 200m쯤 떨어진 곳에서도 그가 바보라는 것을 알게 돼. 이게 여름 바보라는 거야. 그 경제학자는 바로 겨울 바보지. 여름 바보는 이리저리 막 끄덕이면서 그러니까 힘들게 걷는다 그 말이 같은데. 하지만 스페인에서는 왜 그 사람을 믿습니까? 놈의 얼굴 때문이지. 그 잘생긴 업무자의 얼굴 그 때문이야. 그리고 아주 신임이 두텁고 영향력이 있는 어떤 곳에서 방금 막 이곳에 도착한 것처럼 속임수를 쓰기 때문이지. 카르코프는 빙그레쳤다. 물론 이 작자는 그런 속임수를 계속 쓸 수 있도록 여행을 무척 많이 해야지. 너도 알다시피 스페인인에겐 아주 이상한 데가 있으니까. 카르코프는 말을 이어나갔다. 이 나라 정부는 막대한 돈을 갖고 있어. 그것도 순금으로 말이야. 하지만 정부는 자기 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주려고 하지 않거든. 넌 이 정부 편이야. 그것으로 좋게. 너 같은 사람은 아무 대가 없이 일만 하니 어떤 보수도 줄 필요가 없단 말이야. 하지만 세력이 있는 회사라든지 지나지는 않지만 영향력을 미칠 나라의 대표로 하든지 하는 사람들에겐 굉장한 돈을 뿌리지.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난 참 재미있어. 난 그런 게 싫습니다. 게다가 그 돈은 스페인 노동자들의 것이죠. 네가 그런 걸 좋아할 리 없지. 그저 너도 알아뒀으면 해서 하는 말이야.
난 널 만날 때마다 조금씩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넌 결국 교육을 받고 있는 거지. 대학 교수나 돼서 교육을 받다니 아주 재밌는걸? 카르코프가 말했다. 귀국한 뒤에 교수가 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빨갱이라고 쫓겨날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소비에트 연방으로 가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을 거야. 그게 너한테 가장 좋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 전공 분야는 스페인어인데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나라야 얼마든지 있지. 모든 나라가 다 스페인처럼 다루기 힘들지는 않을 테지. 또 한 가지, 넌 벌써 9달 가까이 교수 노릇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9달이면 새로운 일을 배울 수도 있는 시간이야. 넌 변증법에 대해 얼마나 읽었나? 카르코프가 물었다. 에밀 번스가 편집한 마르크스주의 핸드북을 읽었습니다. 그게 전부죠. 그 책을 다 읽었다 해도 변증법을 이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그 책은 1500쪽이나 되는데 한쪽을 읽는데도 상당한 시간을 바쳐야 하지. 하지만 그 밖에도 네가 읽어야 할 책들이 더 있거든. 이젠 책을 읽을 겨를이 전혀 없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앞으로도 읽어두는 게 좋다는 말이야.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을 네게 납득시켜 줄 만한 책들이 얼마든지 있거든. 하지만 지금 내전에서도 아주 필요한 책이 나올 거야. 꼭 알아둬야 할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는 책 말이야. 어쩌면 내가 쓰게 될지도 몰라. 그 책을 쓰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어. 카르코프가 말했다. 사실 당신만한 책임자도 없죠. 비행기 태우지 마. 나는 저널리스트야. 하지만 모든 저널리스트처럼 나도 문학작품을 쓰고 싶어. 지금 열심히 캄보 스텔로 연구에 몰두하고 있어. 그는 아주 훌륭한 파시스트였지. 스페인의 진정한 파시스트라고 할까? 프랑코니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은 어림도 없어. 난 스텔로의 저서와 강연을 모두 연구해왔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더군. 그 사람을 죽인 것도 굉장히 머리를 써서 한 일이었지. 난 당신이 정치적 암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요. 암살은 아주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어. 아주 광범위하게 말이야. 카르코프가 대꾸했다. 하지만 우린 개인의 테러 행위는 인정하지 않아. 카르코프는 빙그레 웃었다. 물론 범죄적 테러리스트나 반혁명적인 조직의 테러 행위도 인정하지 않아. 하이에나처럼 살인적인 부활인 유의 파괴분자들이 보이는 잔인무도한 김한성이나 잔학성, 그리고 지노비에프, 카메네프 및 그 도단 같은 인도주의의 쓰레기들에게 공포를 느끼고 끔찍이 미워하지. 우린 이런 진짜 악당들을 미워하고 싫어해. 그가 다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정치적 암살 행위가 아주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여전히 확신해. 그렇다면 그 말은 별다른 뜻은 없어. 하지만 우린 이들 진짜 악당들, 인도주의의 쓰레기들, 비열한 개같은 장군들, 신뢰를 배반한 제독들 같은 추악한 무리를 처형하고 말살하지. 이런 놈들은 처단하게 되는 거야. 암살되는 게 아니라 그 차이를 알 수 있겠나? 암살되는 게 아니라 그 차이를 알 수 있겠나? 네, 있고 말고요. 로버트 조든이 대답했다. 그리고 내가 가끔 농담을 한다고 해서 넌 심지어 농담으로라도 농담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을 테지. 내가 농담한다고 해서 스페인 민중이 지금도 군을 지휘하고 있는 몇몇 장군을 총살하지 않았다는 걸 후회할 날이 오지 않는다는 법이 없어. 너도 알 테지만 난 총살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거든.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총살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젠 더 꺼려하지도 않아요. 그건 나도 알고 있어. 그 이야기는 듣고 있었거든. 카르코프가 말했다.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난 그저 이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유감스러운 일이군. 하지만 그건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중의 하나지. 그런데 그런 범죄에 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럼 나를 신뢰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가 한 일로 보아 대단히 신뢰할 만한 인물이라고 믿지. 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기 위해 우선 대화를 좀 더 해봐야겠어. 우리가 서로 흉금을 틀어놓고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게 유감이야. 아군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내 마음은 공중에 붕 떠 있는 기분이에요. 그렇다면 어쩌면 넌 그다지 오랫동안 그런 상태로 있지 않아도 될 거야. 하지만 좀 더 조심해서 머리를 써야 할 거야. 노동자 세계를 읽고 있어요. 로버트 조든이 말했다. 카르코프가 그 말을 받았다. 그 잘했군. 좋은 일이야. 좀 농담을 해줄 수도 있지만 노동자 세계에는 꽤 지적인 기사도 실려있지. 이 전쟁에 대해 유일하게 지적인 기사를 쓰고 있어. 그렇죠. 나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 기관지만 읽을 수는 없죠.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물론이지. 하지만 20여 종의 신문을 다 읽어본다 해도 역시 전문은 찾아볼 수 없을 걸. 설사 찾았다 한들 네가 그걸 어떻게 다룰지 모르겠군. 난 언제나 그런 전모를 파악하고 있긴 하지만 언제나 그걸 잊어버리려고 애쓰지. 지금 정세가 그렇게 나쁜가요? 전보다는 좀 나아졌지. 최악의 것들은 일부 제거하고 있는 중이야. 하지만 아주 형편없는 상태야. 우리는 지금 방대한 군대를 편성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부대는 신뢰할 만하지. 이를테면 모데스투나 엘 캠페시노나 리스테리아 두란이 이끄는 부대처럼 말이야. 아주 대단해.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그 역할이 좀 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한테는 또 국제여단도 아직 있지 않은가. 하지만 좋은 부대와 나쁜 부대로 이루어진 군대로는 도저히 전쟁을 이길 수 없어. 모든 군인을 일정한 정치적 발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해. 또 모든 군인은 자신들이 왜 싸우고 있는지는 물론이고 그 투쟁의 중요성도 깨닫고 있어야 해. 또한 우리들이 벌이고 있는 투쟁을 믿고 규율을 받아들여야 할지, 우린 지금 징병 군대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규율을 인식시킬 시간적 여유도, 실전에 임했을 때 적절히 행동할 수 있도록 훈련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징병에서 군대를 편성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우린 그것을 인민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어. 하지만 진정한 인민군다운 자격도 갖추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징병 군대가 필요로 하는 강철 같은 규율도 갖지 못하게 될 거야. 너도 이제 알게 될 거야. 이건 참으로 위험천만한 과정이야. 오늘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가 보네요. 맞아. 발렌시아에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지금 막 돌아온 참이야. 발렌시아에 갔다가 기분이 좋아져서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야. 마드리드에서라면 만사가 기분 좋고 말끔하고 승리의 가능성 외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거든. 하지만 발렌시아는 달라. 마드리드에서 도망쳐간 겁쟁이들이 아직 그곳에서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그들은 아직도 정치적 나태와 관료주의에 안주해 있어. 마드리드 사람들을 경멸할 뿐이지. 지금으로서는 그들의 집념 때문에 병참부가 약화되고 있어. 바르셀로나는 또 어떻고? 너도 바르셀로나는 꼭 한번 봐둬야 할 거야. 그곳이 어떤데요? 아직도 꼭 희극 오페라 그대로야. 처음엔 머리가 돈 사람들과 낭만적인 혁명가들의 천국이었지. 하지만 이젠 가짜 군인들의 천국이야. 군복 입는 것만 좋아하고 빨갛고 까만 목도리를 두르고 어시대고 뽐내고 싶어하는 군인들 말이지. 말하자면 싸우는 것을 빼고는 전쟁이 아주 좋다는 패들이지. 발렌시아에서는 속이 메스껍지만 바르셀로나에서는 절로 웃음이 터져 나오거든. 품 폭동은 어떻게 됐어요? 품은 한 번도 진지한 적이 없었지. 정신 나간 사람들과 난폭한 녀석들의 이단이었어. 소화병 수준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강직한 사람들만 있었지만 현혹된 민중들이었거든. 꽤 머리가 좋은 사나이 하나 하고 파시스트의 자금이 약간 있었을 뿐이야. 그것도 대단치는 않았고 가엾기 짝이 없는 품이었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 하지만 많은 사람이 폭동 중에 살해됐죠. 그 후에 죽은 사람들과 앞으로 죽을 사람에 비하면 그리 많지도 않지. 품, 그건 그 이름대로지. 대단한 것이 아니야. 차라리 볼거리, 그리고 홍역이라고 부르는 편이 나았을 거야. 홍역이 훨씬 더 위험하지. 홍역은 시각과 청각에 영향을 끼치거나, 이 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통일노동당의 약칭이랍니다. 마르크스주의자. 홍역이 더 위험하지. 홍역은 시각과 청각에 영향을 끼치니까. 하지만 놈들은 너도 알다시피 음모를 꾸며 나를 죽이려고 월트를 죽이려고 모데스토를 죽이려고 프레이토를 죽이려고 했어. 그들이 얼마나 엉망으로 뒤죽박죽이었는지 아나? 우리는 서로 같은 데라고는 하나도 없잖아. 푸움은 정말 한심한 녀석들이야. 끝내 한 사람도 죽이지 못했어. 전선에 쓰고 어디에 쓰고 바르셀로나에서 몇 사람 죽였을 뿐이야. 그곳에 있었어요? 물론이지. 난 그 트로츠키적인 살인 패거리의 파렴치한 조직의 악랄성과 경멸할 가치조차도 없는 놈들의 파시스트적 음모를 폭로하는 정보를 보냈지. 하지만 우리 사이에서 품음은 그다지 대단한 문제가 아니었어. 닌이란 자가 그 중에서 유일한 문제 인물이었을 뿐이지. 우리는 그놈을 붙잡았다가 놓쳐버렸어. 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파리에 있어. 틀림없이 파리에 가 있을 거야. 꽤 유쾌한 녀석이었지만 형편없는 정치적 정신 이상자지. 하지만 놈들은 파시스트와 연락을 취하고 있었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걸 누가 알아? 그러기를 바라고 있지만 너도 가끔 전선 너머로 가곤 하잖아. 그가 희죽 웃었다.
하지만 파리에 있는 공화군 측 대사관에 있는 서기관의 형이 지난주 부르고스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려고 생장더지로 떠났어. 난 전선 쪽이 더 좋아요. 전선에 가까울수록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요. 파시스트 전선 후방은 어떤가? 아주 좋아하죠. 거기도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적군도 우리 전선 후방에 좋은 놈들을 배치했을 게 아닌가? 우린 놈들을 찾아내어 총살하고 놈들도 우리 편을 찾아내어 총살하지. 네가 놈들 영내에 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측에 밀파되어 있는지 늘 생각해야 해. 나도 그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넌 오늘 하루 동안 생각해야 할 일이 많을 테니 주전자에 남은 맥주를 마시고 그만 돌아가 봐. 난 2층으로 올라가서 이제부터 사람을 만나야 하니까. 2층 사람들 말이야. 조만간 또 만나. 그렇다. 난 정말로 많은 것을 게일로 대해서 배웠어. 하고 로버트 조드는 생각했다. 카르코프는 그가 출간한 단 한 권의 책을 읽었다. 그 책은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200쪽밖에 되지 않은 책인데 아마 2000명이나 읽었을지 의심스럽다. 그는 도보로 3등 기차로 버스로 말이나 노새를 타고 또는 트럭을 얻어 타고 10년 동안 스페인을 여행하면서 이 나라에 대해 발견한 모든 것을 책에 썼다. 그는 바스크 지방을 비롯하여 나바레, 아라곤, 갈리시아 두 곳의 카스티아 지방과 에스트레 마두라를 잘 알고 있었다. 세상에는 이미 보로와 포드를 비롯한 그 밖의 사람들이 쓴 좋은 책이 많이 나와 있었어. 그가 보탤 것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카르코프는 좋은 책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래서 내가 너와 교제하는 거야. 넌 전적으로 사실 그대로 글을 쓰는 것 같아. 그런 일은 퍽 드물지. 그래서 난 네가 몇 가지 일에 대해 알았으면 하는 거야. 그렇다. 이 전쟁이 끝나면 그는 책을 쓸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잘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에 관해서만 쓸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루려면 지금보다 훨씬 훌륭한 문필가가 되어야 할 거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 전쟁에서 그가 알게 된 것들은 그다지 단순하지 않았던 것이다.